올림푸스 부교재 비문학 지문들 정리 들어갈 거니까 잘 정리하고 내용 충실하게 봐두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5개의 지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학 지문도 그리고 이제 비문학 지문도 해서 이제 비문학 지문이 지금 5개가 있고 문학 지문은 교과서가 3개, 그 다음에 학력평가가 지금 복합 지문 3개, 그 다음에 고전 소설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지문 개수는 생각보다 많은 편이에요. 지금 다른 학교들은 뭐 지문 4개 있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또 꼭 꼼꼼하게 잘 보시고 세부 내용까지 잘 파악하셔야 시험 볼 때 아마 무리가 없을 겁니다. 가봅시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에리 프롬의 행복과 이제 실존 양식 이런 개념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기본 개념을 집어넣었고요. 근데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요리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대인은 과연 행복한가? 질문을 던졌죠. 이거 질문을 던진 건 이제 현대인들에 대한 이 생각을 좀 해보자 이거예요. 현대사회에서 행복에 대해 고찰한 철학자 에리 프롬은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현대인은 과연 행복한가를 고민한 사람이 바로 누구? 에리 프롬이라는 얘기죠. 알아보자 했으니까 이제부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죠. 에리 프롬이 얘기했던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얘기해야겠지. 자, 프롬의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그의 인간관을 이해한다. 먼저 선행 과정이 있는데 그 인간관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프롬은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지을 수 있는 특성이자 인간의 본질을 이성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이성적 인간. 그에 따르면 이성이 있는 인간은 세계와 분리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불안과 고독을 느껴요. 이는 인간의 실존적 한계. 인간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철학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분리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불안과 고독을 느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프롬은 인간은 세계와 합의를 이루고자 하며 이러한 열망이 충족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오케이, 여기 있네. 세계와의 합의를 통해서 뭘 이룰 수 있다? 행복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겠네. 근데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통해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구분하고 두 개로 구분했습니다. 세계와 관계를 맺는 두 가지 방식은 뭐다? 네, 소유적 실존 양식, 그 다음 존재적 실존 양식 두 가지입니다. 어떤 실존 양식을 따른지에 따라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이 결정된다. 사고, 감정, 행동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다?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이다. 그것이 바로 소유적 실존 양식하고 존재적 실존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먼저 소유적 실존 양식. 먼저니까 1번 맨날 그랬지. 그래서 2번이 존재적 실존 양식이겠지. 자신을 소유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세계와 일체감을 느끼고자 하는 삶의 방식. 자신을 소유물과 동일시해. 딱 봐도 별론데. 딱 봐도 별로 아니냐? 자, 봅시다. 소유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욕망이 충족된 이후에도 소유에 대한 탐욕을 느낀다.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야. 예, 자본주의에 대한 철학가들의 얘기가 다 이거야. 소유로는 완벽한 충족을 이룰 수 없다. 이 얘기가 난 자신과 세계와의 합일이 자신이 소유한 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충족된 다음에도 탐욕을 느끼는 겁니다. 프롬에 따르면 이러한 탐욕은 소유물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욕구 플러스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기 위한 폭력의 욕구 플러스 자신의 소유물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네, 경쟁, 폭력, 불안감. 그럼 현대인들은 이것에 시달린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기에 소유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며 타인의 소유물을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행복. 그러니까 권력을 차지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프롬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소유를 부정했다 이러면 안 돼. 최소한의 소유는 긍정했어. 소유를 통해 행복의 원천을 발견하는 집착적 욕망을 비판, 즉 소유를 통해 행복의 원천을 발견할 수 없다. 프롬이 보기에 이러한 욕망에는 포화점이 뭐예요? 끌어오른 점, 완전히 포화된 점.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지점이 없다는 거야. 계속 결핍이야. 계속 결핍도 있어. 이미 소유한 것은 더 이상 충족감을 줄 수 없고요. 그러니까 더 소유해야 돼. 소유를 통해 인간의 근원적 불안과 외로움. 이거 언제 온다 그랬어? 근원적 불안과 외로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인간이 세계와 분리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음을 인지, 불안과 고독. 이게 얘기하는 거야. 이걸 극복하는 게 행복인데 이걸 극복해 못해? 못하네. 그럼 결국 얘는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야? 다른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지. 프롬은 이러한 소유적 실존 양식이 아닌 존재적 실존 양식으로 소유적 실존 양식은 행복하게 할 수 없거든. 인간을 근본적인 불행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고독과 불안에서. 그래서 존재적 실존 양식,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지. 이걸 얘기합니다. 존재적 실존 양식은 소유에서 벗어난 세계와 하나가 되는 삶의 방식, 세계와의 협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와의 협의, 이게 핵심이었잖아. 이성적 능력을 생산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때 생산적이라는 것은 쓸모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가 생산력이야. 예를 들어 예시
프롬은 시를 읽고 의미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사람의 내면은 능동적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시보란 얘기네. 자, 존재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세계와 긴밀하게 결합해 있다고 느끼니까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아요. 불안이 없어. 불안 중요한 거였잖아. 고독과 불안. 그래서 다른 존재에 대해 호의적이고, 이때 사람들은 타인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다른 존재의 성장을 도우려는데, 이러한 삶의 모습이 궁극적 행복. 그럼 뭐예요? 내면의 능동적인 상태를 가지고 불안에 시달리지 않으며 호의적이고 타인을 사랑하고 나누는 이런 사람의 모습인 거지. 됐나요? 한편 프롬에 따르면 두 실존 양식, 우리 앞에 있었던 실존 양식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소유적 실존 양식하고 하나는 존재적 실존 양식. 우리가 일상생활 사용하는 물건들과 지식, 사상 등이 모두 그 대상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 소유적 실존 양식을 따르는 사람들, 학습은 권력 추구의 수단. 존재적 실존 양식을 따르는 사람들, 학습은 내면의 새로운 사고를 촉발하는 과정. 완전히 달라지는 거 보여요? 소유적 실존 양식을 따르는 사람에게 학습은 권력을 추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을 보더라도 권력을 추구하기 위한 거. 이거에서 내가 좋은 학교 가서 권력, 다 이런 거 아니냐, 근데? 자, 우린 대부분 사실 그렇게 살고 있거든. 존재적 실존 양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면의 새로운 사고,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어렵다. 그렇다면 프롬은 현대사회에서 행복 문제를 어떻게 진단했을까? 부정적으로 진단했겠지. 프롬이 보기에 현대인은 물질적 풍요를 통한 감각적 욕망의 충족을 누리고 있지만 이건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야. 고독과 불안, 세계와 합일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와 합일되지 못하면 고독과 불안을 느끼겠죠? 그에 따르면 이 같은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 문제란 얘기야. 원인은 끝없는 소비를 주장하여 무한한 이유를 추구하는 소유지향적 사회, 자본주의 사회야. 프롬은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과 같은 위기는 개인이 존재지향적 삶을 사는 것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우며 개인만으로는 극복되지 않는다. 선지 잘 봐둬라.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변혁이 필요하다. 역설은 힘주어 말하다예요. 여기서 역설이 이상한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요. 바꿔 말하는 거 아니야. 그는 사회의 구조와 규범에 따라 주된 실존 양식이 무엇인지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회의 구조와 규범. 요게 바뀔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이처럼 프롬은 무한소비를 주장한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 무한소비를 주장한 현대사회, 이것의 병리적 현상을 고찰하고 인간의 신뢰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휴머니스트, 인본주의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문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봅시다. 자, 그 다음 문제 180번 어떤 문제냐? 자,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답이 나온다는 얘기지. 프롬은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의 원인을 뭐라고 봤습니까? 소유지향적 사회. 2번, 프롬은 실존 양식에 따라 학습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진다고 보았나요? 네, 그거였지. 소유적 실존 양식을 따른 사람은 학습이 권력의 추구. 그 다음에 존재적 실존 양식을 따르면 내면의 새로운 사고를 촉발한다. 이렇게 봤잖아. 맞는 거야. 3번, 프롬은 동물과 달리 인간이 이성이 가지는 이유. 인간은 이성을 가진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왜 동물과 달리 가지는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뭐가 없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4번, 프롬은 사회 주된 실존 양식을 결정짓는 요인을 뭐라고 보았습니까? 사회 구조와 규범, 그러니까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고요. 마지막 5번, 프롬은 존재적 실존 양식 아래에서 사람들이 타인에게 호의적인 이유를 무엇이라고, 네, 세계와 긴밀하게 결합해 있으니까 불안에 시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호의적일 수 있는 거지.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호의적일 수 없어요. 그쵸? 그 다음 이거 181번. A와 B가 나눈 대화의 일부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자, 봅시다. 내가 어제 책을 읽었는데 행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현실의 생각은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의식주. 이거 나왔지.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의식주. 이거 인정했잖아. 또 난 얼마 전에 최신 휴대폰 구매했는데 행복했어. 그럴 수 있지. 이처럼 소유를 통해 행복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그 문제에 대해서 프롬은 요건 인정, 하지만 요건 인정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사실 이건 그래서 정답으로 바로 갈게요. 2번 보시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유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소유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욕망은 완전히 채워줄 수 없다. 왜 그런지 알아? 최신 휴대폰을 얼마 전에 구매했어. 오, 행복해. 아이씨, 얼마 나가? 10년 가? 다음 휴대폰 나오면 또 사야 되는데, 그 다음 휴대폰 나오면 또 사야 되고, 그러니까 매년 새로 만들고 있는 거야. 별로 다를 것도 없는데. 네, 뭐 어쩔 수 없죠, 우린 이미. 자, 그 다음 문제 이거 182번일 겁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기억은 소유적 실존 양식, 니은은 존재적 실존 양식이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 볼 때 하나씩 다 보시면 돼요. 하나씩 다 보시면 이상한 거 하나 분명히 나와요.
자, 존재적 실존 양식에서, 소유적 실존 양식에서 소유에 대한 탐욕, 경쟁심 불러일으킵니다. 권력을 차지해야 소유의 충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니은에서 유용한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치? 이거 생산력이라고 했어, 안 했어? 프롬이 얘기하고 있는 생산력은 요게 아니었다. 요거 답이야. 그 다음 니은은 상실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났다고 했지. 그 다음 기억과 니은 모두 일상과 사물에 관념적 대상에 적용되는 설명. 일상의 사물에도 관념적 대상에도 다 적용된다. 그거 학습하면서 나왔었어. 그 다음 183번이지. 번호가 잘못돼가지고. 자, 다음 문제.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 자, 봅시다. 인간의 본질인 이성이 탁월하게 실현된 상태가 덕이고요. 덕이 구현된 상태가 행복이랍니다. 이성이 구현됐대. 이성 여기도 나왔고 행복도 나왔는데, 행복은 세 가지로. 첫째, 감각적 욕망의 충족. 여기서 얘기했던 거네. 이것은 찰나 지나칠 경우 거부감을 준대. 두 번째는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행복. 이때 인간의 덕은 공동체 훈육을 통해 개발되니까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행복할 수 없어. 사회가 포함되네. 마지막, 이성적 사고를 통해 세상의 질서를 깨닫는 철학자로서 행복, 최고의 행복. 얘기가 크게 다른가요? 크게 다른가? 이 둘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그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점은 보시고 차이점은 또 확인해 줘야 돼요. 차이점은 선제로 보는 게 빠릅니다. 자, 인간이 행복한 땀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행복을 함께 구현해야 되죠. 행복이란 한순간의 감정이나 덕의 실현이 습관화될 수도 있는 그런 경지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일생에 이룩한 인격적 성숙에 따라 평가하자 이랬습니다. 프롬과 모두 인간의 행복은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 맞아요. 이번 프롬과 보기는 모두 자, 행복을 위해서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짐으로써 사회적 변혁을 이끌어야 한다. 사회적 변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프롬에 있었습니다. 보기의 사회적 변혁? 누가 이끌어야 된다 그랬나요? 이런 얘기가 있긴 해요. 사회에 책임을 지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행복. 공동체 훈육을 통해 개발되니까 사회를 떠나 행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요거 있죠, 요거. 사회적 변혁을 이끌어야 된다. 굉장히 애매한 개념입니다. 요 내용 나올 수 없습니다. 답이고요. 프롬은 궁극적 행복이 내면의 능동적 작용. 아까 생산성이었지? 그 다음, 보기는 최고 행복이 이성적 사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한 인간이 행복한지 알기 위해서 프롬은 세계와 합일. 그치, 그래야 불안 공포 없어진다고 했지? 보기는 인격적 성숙. 5번, 감각적 욕망 충족을 프롬은 행복이 아니라고 봤지만 얘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조건. 행복이 아니라고 봤죠. 그냥 이거 필요하다고만 얘기했을 뿐이야. 이 경제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건 이 감각적 욕망의 충족이랑 연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질문 넘어갑시다. 자, 사랑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칸트의 이론입니다. 사랑을 두 사람이 다르게 보았죠. 자, 봅시다. 첫 번째부터. 사랑의 본질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설명은 인간의 사랑인 아모르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다. 인간의 사랑을 아모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아모르. 그는 인간이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지닌 존재인데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이 바로 사랑이다.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를 추구하는 행위의 원천은 바로 사랑이다. 이때 선이란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자신의 본성에 적합하거나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 자신의 좋은 것, 자신의 본성에 적합 또는 자신의 기쁨을 주는 것.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착하다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되는데 두 개. 이는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대상에 의해 촉발되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 기념 그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뭘 이해하거나 이럴 필요까지도 없어요, 사실은. 원래 문제 풀 때는 그래요. 반면 지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감각적 욕구 나왔고 지적 욕구 나왔죠. 지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지성의 능동적인 활동과 주체의 선택에 의해 일어나는 보다 적극적인 것. 그럼 핵심은 뭐냐면 감각적 욕구는 수동적인 거고요. 지적 욕구는 적극적인 거예요. 둘째,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첫째, 그러니까 수동적, 적극적이 첫 번째 차이점. 이게 첫 번째 차이점. 그 다음 둘째, 감각적 욕구는 감각적 인식 능력에 의해 선으로 인식된 것을 추구하지만 지적 욕구는 지성의 선으로 이해된 것을 추구. 선으로 인식된 것을 추구하지만 감각의 인식으로, 자, 지성에 의해 선으로 이해된 것을 추구. 조금 다릅니다. 인식된 거, 눈으로 보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해된 거, 머릿속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감각적 인식 능력은 대상의 선악 판단에 개입할 수 없지만 감각으로는 선악이 안 된다 이거지. 지성은 대상이 무엇이든 이해한 바에 따라 선악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단이 가능하다. 그럼 여기 있는 인식은
판단은 아니란 얘기지. 여기 있는 이해는 판단이란 얘기이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 단맛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면 감각적 욕구는 사탕을 추구하지만 지적 욕구는 사탕이 충실할 수 있으니까 선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감각적 욕구는 단순한 거지. 수동적이고.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가 있는 곳에 항상 사랑이 있다고 말했어. 사랑이 선을 향한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를 일으킨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결국 감각적 욕구도 지적 욕구도 모두 다 일으킨다고. 이때 사랑은 인간의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알겠죠? 특히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를 정념. 요게 정념. 사랑을 전제하지 않는 정념은 없으며 선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여러 정념이 비롯된다고 보았다. 선이라는 거 아까 정리 다시 내린 거 기억하죠? 만약 여러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구들이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가장 먼저 추구할 감각적 욕구를 지성에 의해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다른 것보다 더 선이라고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해된 것을 먼저 추구하죠. 결국 아퀴나스가 말한 인간의 사랑은 선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가기 때문에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 자신에게 선인 것, 자신에게 좋은 것. 아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여기 있지.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자신의 본성에 적합하거나 기쁨을 주는 것.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있는 칸트로 가봅시다. 칸트는 감성적 차원과 사랑과 실천적 차원의 사랑이 다르다고 감성과 실천으로 바꿨습니다. 여기는 감각과 지적이었는데 여기는 감성과 실천이야.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같이 인간의 경향성에 근거한 사랑이고요.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의무로서의 사랑이다.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보다 실천적 차원의 사랑에 더 주목하고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도덕 법칙을 실천하고 하는 선의지를 가진 존재고요. 여기서 선의지란 선을 지향하는 의지로 그 자체만으로 조건 없이 선한 거예요. 그는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성이 인간에게 도덕 법칙을 의무로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이성. 칸트 아저씨 이성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칸트에게 의무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의무란 무엇입니까?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필연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 내려져. 이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 법칙은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명령의 형식이고요. 당위성의 명제. 칸트는 선의지에 따라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실천하는 것만이 선의지에 따라 의무다라고 생각하는 걸 하는 것이 실천해야 되는 거야. 실천 안 하면 의미가 없어. 자, 칸트의 관점에서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욕구나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리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의무로 강제하거나 명령을 통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근데 아까 말했지. 칸트는 뭐라고?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실천하는 게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그럼 다시 이건 도덕적 가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가치 없음. 자, 그는 어떤 경향성과도 무관하거나 심지어 경향성을 거스르지만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무로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도덕 법칙의 의무로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이 도덕적 가치. 의무를 중요시하겠다고. 그리고 실천적 차원의 사랑만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으로 명령될 수 있고 인간에 대한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모든 인간이 서로에 갖는 의무다. 그러니까 실천해라. 그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확인되죠? 자, 그럼 문제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자, 가와 나의 공통점입니다. 194번 문제. 두 개의 공통점. 둘 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둘 다 문제점이 나와 있진 않아요. 당연히 해결 방안은 없겠죠. 모두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면 우리 아까 정의 몇 개 얘기했었는데 그쵸? 아까 제가 칸트 얘기할 때 칸트 여기 의무란 뭐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 여기는 어디냐? 여기도 있는데, 오케이, 여기 있네. 선이란 정의네. 그쵸? 이렇게 정의를 찾을 수 있었다면, 아하,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내용을 전개하는구나. 문제 없죠. 장단점 X.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장단점이 왜 나와? 그 다음 두 가지 관점을 절충. 아닙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가 정반합, 변증법이라고 부르는데, 변증법 잘 안 나와요. 연역법이나 귀납법은 몰라도 변증법은 정말 드물어요. 자, 특정학자 견해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오류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 194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은 욕구죠. 욕구. 자, 욕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욕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욕구예요. 선을 추구하죠.
맞아요. 인간이 지니고 있죠. 당연합니다.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나뉩니다. 맞아요. 감각적 욕구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자기가 지성에 의해 선택한다고 했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가 틀린 겁니다. 이것을 정념이라고 부른다. 됐죠? 자,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갑은 잠에서 깨어나 방 안 가득한 카레 냄새를 맡고 카레가 먹고 싶어졌어요. 욕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정된 봉사를 늦지 않기 위해 카레를 먹지 않기로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왜? 무슨 활동을 한 거예요? 의무에 의해 활동했다. 실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봉사활동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카페에 들렸더니 시원한 생수와 맛있는 케이크가 있어요. 그것들을 보니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지만 생수를 먼저 주문해. 생수를 먼저. 왜 주? 이런 단어에 꽂혀야 돼. 이거 욕구의 순서, 지성에 의해서 순서 구분했다는 얘기 아니야.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야, 지문을. 케이크를 주문해 먹었어. 그러다 갑은 카페에 들어오는 이성인 을의 미소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욕구입니다. 자, 평소 갑은 부끄러워하지만 용기를 내서 을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와,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자, 1번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카레가 먹고 싶어지고 카레 냄새에서 촉발된 감각적 욕구. 맞죠? 두 번째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카레를 먹지 않는 것은 지성이 카레를 먹는 것이 선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성의 판단인 거야. 그치? 지성의 판단으로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칸트 얘기가 훨씬 더 어울리긴 합니다. 저기는. 그 다음 세 번째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생수와 케이크 중 생수를 먼저 주문한.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나온다니까. 이런 거 얘기한 이유가 있어. 먼저. 자, 더 선이다. 지성이 선이다. 그 다음 4번 칸트에 따르면 갑이 을의 미소에 천을 받는 것은 자연적 경향성. 자, 칸트가 얘기했어요. 자연적 경향성. 남녀 간의 사랑같이 인간의 경향성에 근거한 사랑, 감성적 차원이라고 했지. 감성적 차원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라고 했어? 지성적 차원. 자, 마지막 칸트에 따르면 갑이 을에게 다가간 것은 감성적 차원의 사랑에서 실천적 차원의 사랑. 이게 실천이야? 이게 실천이야? 이건 그냥 자연적 경향성에 따른 것 뿐이잖아.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의무로서의 사랑이야. 의무로서. 도덕적 의무로서의 사랑. 이건 아니야. 장난친 거야. 이 실천이 아니야. 그 다음 문제. 가와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가의 아퀴나스는 인간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고, 나의 칸트는 인간이 그 자체로 선한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맞습니다. 아퀴나스는 정념이 사랑을 전제한다. 모든 정념은 사랑이 있다. 나에게 좋은 것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명령을 통해 일으킬 수 없다. 감성적인 건 아니니까. 이건 도덕적 차원, 실천적 차원. 3번 가의 아퀴나스는 사랑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고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아퀴나스는. 네, 기쁨을 얻을 수 있죠. 맞아요, 이거는. 하지만 나는 사랑이 인간에게 도덕 법칙을 아니요. 도덕 법칙을 의무로 부여하고 이걸 따라가는 게 사랑이라고요. 인과관계 뒤집힌 거잖아. 이런 거 진짜 잘 봐라. 언뜻 맞아 보인다. 4번 가의 아퀴나스는 사랑을 욕구와의 관계에 따라서 두 가지로 설명했죠. 나의 칸트는 감성적 차원과 지성적 차원. 가의 아퀴나스는 인간은 사랑이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 이게 근간. 칸트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선의지, 도덕 법칙.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 198번이에요. 자, A와 B의 의미로 쌓인 것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A, B에 나온 걸 정확하게 보는 게 좋아요. A가 뭐였냐면 A가 앞에 있었죠. 여기. 아퀴나스에 따르면 누구누구에 따르면 그 다음 B는 어디 있냐? 도덕 법칙을 따르면. 자, 그럼 다시 가봅시다. 기억은 A는 아퀴나스에 따르면 그 다음에 얘는 도덕 법칙을 따르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제일 좋은데 아퀴나스에 의하면 이런 거잖아. 아퀴나스에 의하면. 그 다음에 도덕 법칙을 따른다는 건 도덕 법칙을 준수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은 그 의미를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그 의미를 그대로 가져가면. 그리고 보시면 구조가 똑같아요. 뭐뭐에 따르면 뭐뭐을 따르다. 그쵸? 아니지? 뒤를 따르고 그를 따르고. 이런 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아, 여기 빨간색이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보세요. 법에 따라. 법에 의거해서. 의의 결정을 따르다. 도덕 법칙을 따르다. 준수하다. 이게 답인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지문 갑니다. 저작권법. 이 지문은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간단한 지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쭉 정리하는 거니까 그냥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작물이란, 그럼 저작물의 정의 나오겠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저작물의 정의.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조건 창작성. 이게 있어야 저작물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창작성이란 완전히 새로 한다거나 예술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요거 아니야. 남의 것을 단순히 베꾸지 않고 최소한의 개성을 담아야 한다. 창작성의 핵심 개념이 뭐다? 최소한의 개성이다. 우연히 기존 저작물과 유사들을 베끼지 않고 독자로 창작한 거라면 저작권을 유사하더라도 받을 수 있어요. 유사하더라도 베낀 게 아니라면. 자,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 이것도 인정받아.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고요. 또한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얘는 유지해야 된다. 창작물이 아니라 2차적 저작물이야.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의 유사성이 있어야 해. 없으면 이건 아니야, 2차적 저작물이. 소설을 기초로 한 영화가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영화의 사건 구성, 전개, 등장인물의 교차 등이 소설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해야 돼. 그리고 원 저작물의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과해야지. 그러니까 사회 통념도 참 애매한 개념이지만 새로운 저작물, 그러니까 똑같진 않아 라는 얘기가 들어갈 정도의 수정과 증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수정은 알 거고 증감은 더해지거나 빼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소설을 현대표기법에 맞도록 수정한 것은 원저작물의 복제물에 가까운 거니까 2차적 저작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표기법만 바꾼 거잖아. 그럼 여기에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정도 수정 증감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이게 없으니까 근대 소설을 현대기법에 맞게 바꾼 건 2차적 저작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면 소설을 원저작물로 해서 이를 각색한 후 영화로 제작한다면 영화는 당연히 2차적 저작물이 되겠죠. 영화에서 뭐가 바뀌지. 안 바뀔 수가 없지. 만약 원저작물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2차적 저작물 아니고요. 차라리 그냥 독립저작물, 다른 원저작물이 된다는 얘기야. 2차적 저작물과 독립저작물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원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는지, 그러니까 유사성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유사성은 이미 있는 거고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되고, 일단 첫 번째.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유가 또 한 가지 구별이 더 있는 게, 자, 시장적 경쟁 관계.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은 어떤 저작물을 구매할 때 원 저작물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 이게 경쟁 관계의 개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면 그 다른 저작물이었던 그놈의, 원래 저작물이었던 그놈의 소비가 줄어. 그럼 경쟁 관계에 있는 거야. 근데 상관이 없어. 그럼 경쟁 관계가 아닌 거야. 자, 이는 구매한 저작물이 원 저작물을 대체해버린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 이러니까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거야. 2차적 저작물은. 하지만 독립 저작물, 다른 저작물이니까 원 저작물과 시장적 경쟁 관계가 아니어야 하죠. 됐나요? 그 다음 저작권법일 겁니다. 이쪽은. 자,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 이걸 저작권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개념이야. 저작권은 여러 가지 권리의 총집합으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거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 두 가지가 있어. 저작 인격권은 첫 번째,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권리. 저작자만이 가질 수 있으면 양도 불가능, 저작자 사망하면 소멸. 내 거야 그냥.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라도 유족 등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저작자가 살아있었다면 저작 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두 번째, 저작 재산권입니다.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양도 가능. 우리 보통 노래 같은 거 음원의 권리를 양도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건 인격권이 아니고 뭔 거예요? 재산권인 거야. 이때 저작 재산권 전체를 양도할 수 있지만 저작 재산 구성하는 각각의 권리를 나누어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작권 침해 사안은 저작 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 하나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것도 있다는 얘기야. 이 권리를 분할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작 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야. 앞에 지문에 2차적 저작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저작권법 제22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2차적 저작물을 작성권을 갖는 점, 자기가 갖는 거지. 만약 누군가 원 저작물의 저작자, 즉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 저작물에 의거해서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작성해서 이용한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으니까 범죄인 거지. 잘못된 거지.
저작권법 제5조 1항에 의하면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 저작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허락이 없어도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원저작자의 허락받지 않아도 일단 2차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물의 저작권과 별개의 권리로 보호받고요.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 발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개떡 같은 게 다 있어? 근데 이건 합리적이에요. 왜냐면 뒤에 보세요. 다만 허락 없이, 이게 문제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이용하는 것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니까 원저작자는 허락 없이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 침해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저 사람 내 거 가져다가 내 걸로 해서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고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침해당한 사람은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다만 내가 침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연히 비슷했는데 이걸 침해했다고 우기면 그것도 되게 우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결국 법의 판단을 받는다는 얘기지. 그러므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려는 사람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원저작자에게 원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자, 만약 원저작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면 양도받은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죠. 뭐 통째로 갔다면 그 사람한테 당연히 봐야 될 거고요. 그때 보통 비용을 지불하게 되겠죠. 원저작물을 기초로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라면 원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까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와, 이게 진짜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야? 원저작물, 그 다음 2차적 저작물 다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줘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자, 소설을 각색한 2차적 저작물인 영화를 기반으로 또 다른 2차적 저작물인 연극을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원저작물이에요. 그 다음 2차 저작물인 영화예요. 그 다음 연극을 제작하려고 해요. 연극이 소설을 기반으로 창작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죠. 그러면 연극을 제작하는 사람은 소설과 영화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모두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죠. 일부의 경우에는 돈과 관련 없이 이런 것들을 수락해 주기도 합니다. 약간의 업계상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니면 작가가 아예 같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전에 우리 잠깐 겨울방학 때 봤던 것 같은데 그 웰컴 투 동막골 같은 작품은 원래 연극을 만들었을 때 연극 자체가 그 나중에 영화를 했던 감독 장진이라는 감독이 각색하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다시 영화로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연극을 영화로 만든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2차적 저작물을 자기가 만든 거니까 자기한테 권리가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걸 가지고 2차적 저작물 만드는 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허락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걸 누구한테 팔았다고 칩시다. 누구한테 팔아버렸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다시 이제 자기가 그걸 권리를 돈을 주고 일부를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돈을 원저작자니까 그냥 하세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가끔 가수들이나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자기 노래인데도 실을 수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 결국 이제 저작권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돈의 권리로 묶이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로 갈 겁니다. 문제를 가서 볼까요? 221번. 2번이고.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을 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일정한 기준에 따라 2차적 저작물, 독립저작물 구분했죠? 유사성 이런 거 얘기했죠? 경쟁관계. 그 다음 가는 예시를 활용해서 갖춰야 할 요건 얘기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나는 차이점을 밝히며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이 두 개를 구별했고 대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의 묻고 답하는 방식이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 이건 되게 쉬운 문제라서 묻고 답하는 방식이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서 그렇지. 묻고 답하는 방식 볼래요? 나의 어딨냐 여기 있다. 있을까? 있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나열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4번이 답. 앞에 거 있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잘 봐요. 뒤에까지 다. 가와 너머도 법에 제시된 내용에 근거해서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제, 가나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저작 인격권은 저작권 사망 시 가족에게 양도되어 보호받는다? 양도된다고 했나요? 아니요. 저작 인격권 양도되지 않습니다. 자,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2차적 작성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가 갖게 돼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진 사람은 원저작자잖아. 원저작자가 만들었다면 모르지만 원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만들었다면 다른 사람이 갖게 되겠죠. 그 다음 원저작물을 수정한 것이라면 복제물에 가깝더라도 복제물에 가까우면 뭐라 그랬더라? 2차적 저작물 아니라 그랬다. 4번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베낀 것이 아니더라도 그 저작물과 유사하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베낀 것이 아닌데요? 왜요? 유사한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판단해 볼 문제고. 5번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작성권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자, 기억부터 디귿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3번이고 4번이고. 자, 기억부터 디귿까지. 기억은 원저작물, 니은은 2차적 저작물, 디귿은 이 2차적 저작물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만든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을 한 번 더 만들어낸 거죠. 자, 이랬을 때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의 저작자, 니은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다를 수 있죠. 당연하죠. 원저작자와 2차적 저작권. 니은은 기억을 기반으로 창작, 2차적 저작물이니까 니은과 디귿은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왜요? 왜요? 사실 이 니은과 디귿의 관계는 기억과 니은의 관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쵸? 얘네들은 시장적 경쟁 관계에 있어야 2차적 저작물이 되죠. 경쟁 관계가 없으면 독립된 저작물이라고 본다고 했잖아. 디귿은 기억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 여기에서 기억에서 니은으로, 니은에서 디귿으로 간 거니까 당연히 유사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 5번, 니은을 작성할 때는 디귿과 달리 기억의 2차적, 기억과 달리가 틀렸네. 그쵸? 디귿과 달리가? 디귿도 받아야 된다고, 디귿도. 최종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한 번 더 만들 때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224번, 가를 참고해서 동그라미 가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그럼 동그라미 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동그라미 가가 여기 있습니다. 저작권법 5조 1항에 의하면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자, 보호를 받는 이유. 이것도 저작물이니까 보호를 받겠지. 자, 그럼 224번. 자, 아닌 것들을 쭉 따져봅시다. 떠올릴 수 없을 정도 아니었습니다.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이것이 이유가 아닙니다. 요게죠. 새로운 창작성. 더 높다, 침해하지 않았다, 다음 말이 안 되고 3번이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자, 그 다음 문제가 이게 225번이고 이게 226번입니다. 자, 5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가나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A에 자, 나가기 기존 가요를 편곡했고요. 원저작물을 2차 저작물로 만든 거죠. 편곡한 곡을 자신의 블로그에 옮겼어요. A의 친구는 기존 가요 저작자인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편곡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줬죠. A는 편곡은 B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죠. 2차적 저작물이니까 받아야 되는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C는 인터넷 검색하다가 평소 관심 있던 외국 영화의 한글 자막을 보게 되었고 이것을 자신이 운영하는 영화 관련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영어 자막을 번역하여 이 한글 자막을 작성한 D. 잠깐만, 영어 자막이 원 저작물입니다. 그 다음 D는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겁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C에게 권리 주장합니다. 하지만 D가 영어 자막의 저작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한글 자막으로 번역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C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허락을 받건 안 받건 권리는 아까도 뭐라 그랬죠? 생긴다고 했어요. 그쵸?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은 반응 확인해 봅시다. 1번 B는 A가 편곡하여 블로그에 올린 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군. B는 당연하지. 원가요의 저작자가 편곡해서 올린 곡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편곡해서 올린 곡은 A가 가지고 있는 거지. A가 만든 거니까. 자, 영어 자막의 저작자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자막의 저작자가 D에게. 네, D는 무단으로 한글 자막을 작성했습니다. 영어 자막의 저작자에게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허락을 받지 않았으니까. 자, 3번 기존 가요와 영어 자막은 원저작물. 쉬운 얘기고요. 4번 A는 C와 달리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A는 편곡을 했으니까 C는 갖다 쓴 것뿐이잖아. 뿐은 아니다. 자, 5번 B와 D는 모두 2차적 작성물 작성권을 침해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B는 침해받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D는
한글 자막을 작성했잖아. 얘는 유포한 거지. 침해받지 않았지. 지가 침해했지. 그죠? D가 침해한 게 아닙니다. 자, A와 나눌 수 있다였거든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분류할 수 있다. 그렇죠? 두 개로 쪼개는 거니까. 아까 수업할 때도 비슷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문에서 할 때. 여기까지 확인하고 일단 쪼갭시다. 너무 기네.